비가 거세게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태경로지스 본사 앞 고급 세단 차량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고 경호원 4명과 함께 한 남자가 건물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빗속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애절하게 남자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은 5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신발을 신고 빗물을 튀기며 경호원들 사이를 잇는 힘껏 파고들어 남자에게 뛰어왔습니다. 경호원이 팔을 벌려 막아섰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도 무릎이 계단에 긁히면서도 아이는 기어이 그 남자의 바지 끝을 2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손바닥 위에 은빛 팔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 순간 남자의 발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팔찌 안쪽 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 하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단 2사람만 아는 문장이었습니다. 5년 전 죽었다고 믿어온 아내에게 직접 새겨 건네줬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빗소리도 경호원들의 목소리도 거리의 차소리도 전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이길래 이 남자는 이리도 놀라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39층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지훈의 눈은 단 한 군데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 웃고 있는 아내 이서연의 얼굴이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지훈은 매일 아침 죽은 아내의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들여다보면 아내와의 추억이 떠올라 하루를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하루 일과를 보고할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아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놀이동산에 가서 데이트할 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왜 이런 사진을 찍냐고 했지만 한지훈은 아내의 모든 게 예뻐 보였고 좋아서 다 예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때 아내 서연이 뭐라고 했는지 지훈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평생 간직해요 라고. 지훈은 평생 간직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을 너무 많이 꺼내보고 넣고를 반복하니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랬습니다. 그래도 지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지훈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친형 한지혁이었습니다. 지훈아, 마음 단단히 먹고 내 말 들어. 형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창고에 불이 났다. 서연이랑 아기가 못 빠져나온 것 같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풀려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제로 변한 뒤였습니다. 형은 이미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신 수습이 어렵다고, 상태가 너무 심해 확인하기 힘들다고, 자신이 이미 다 확인했으니 지훈은 충격받을 수 있으니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형이 이끄는 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은 지훈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곁에 있어줬습니다. 밥을 챙겨줬습니다. 회사 일도 대신 처리해줬습니다. 지훈은 그런 형에게 한 번도 의심이라는 감정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5년 동안의 진실이었습니다. 아니, 5년 동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은 사진을 서랍에 접어넣으며 오늘도 똑같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결제 서류에 서명하고 이사회 보고를 받고 형이 주재하는 전략회의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인지
그저 숨을 쉬고 있는 것인지 지훈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는 그랬습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 꼭대기 낡은 빌라 반지하 방 하나에 이서연과 딸 서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른 2명이 누우면 꽉 찰 만한 크기. 벽 한쪽은 곰팡이가 천장까지 번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이 방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건물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계산대에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전단지를 접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월세가 밀렸고 월세가 밀리면 딸 서윤이와 살 곳이 사라지니까요. 서윤은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5살짜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와도 아프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엄마가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으니까요. 대신 서윤은 엄마가 들어오면 미리 이불을 펴놓았습니다. 물을 따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딱 붙어 누워 먼저 잠든 척을 했습니다. 엄마가 편히 울 수 있도록. 그런데 열흘 전부터 엄마가 이상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 숟가락을 놓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서윤은 엄마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으며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엄마가 며칠째 일을 못 나갔다는 것도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다는 것도 어린 서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엄마 잠깐 누워 있을게. 엄마 괜찮아. 금방 일어날게. 엄마의 목소리가 모래처럼 부서졌습니다. 서윤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손의 차가움이 어린 서윤이지만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잘못될 것 같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는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냉장고, 한 줌 남은 쌀, 약통에는 알약이 2알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엄마 서랍 맨 아래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낡은 손수건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은팔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팔찌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꺼내 바라보다 서윤이 다가오면 얼른 숨기곤 했던 것. 바라볼 때마다 엄마 눈가에 눈물이 고였던 그 물건. 서윤은 팔찌 안쪽 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 어쩌면 혹시 이것이라면 엄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5살짜리의 작은 가슴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윤은 팔찌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거세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우산도 없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엄마, 나 금방 올게. 반지하 계단을 올라서자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윤은 눈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만 알았습니다.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5살의 발이 빗속 서울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양복 어깨가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은팔찌 하나, 엄지손가락으로 안쪽 면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진흙이 벗겨지자 작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내 곁에 있을게. 언제나. 지훈이 직접 골라 새겨넣은 문장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아침 서연의 손목에 채워주며 소리 없이 웃었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문장을 아는 사람은 딱 2명뿐이었습니다. 지훈과 5년 전 죽었다고 믿어온 아내.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세하게, 그러다 걷잡을 수 없이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이 팔찌 어디서 났니? 아이는 젖은 눈으로 지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있었어요. 엄마 서랍에요. 지훈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니? 이서연이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제발요, 엄마를 살려주세요, 아저씨. 그 이름 석자가 빗소리를 뚫고 지훈의 귀 안에 박혔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아내 무덤 앞에서 목 놓아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사진 속에서만 만났던 이름이었습니다. 지훈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차에 태워. 지금 당장. 검은 세단이 서울 외곽을 향해 빗줄기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차를 타고도 한참을 올라가는 달동네였습니다. 아이가 알려준 골목 앞에 차가 멈추었습니다. 지훈은 차 문을 열고 내리며 고개를 들어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외벽은 곰팡이로 반쯤 검게 물들어 있었고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딱지가 비에 젖어 문 옆에 흉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방향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아이는 좁은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남자를 데려갔습니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먼저 찔렀습니다. 형광등은 깜빡이다 꺼지기를 반복했고 발밑에는 물이 고여 구두가 잠겼습니다. 복도 끝 철문 앞에서 아이가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전기밥솥 하나, 냄비 2개, 벽 한쪽에서 천장까지 번진 곰팡이, 바닥에는 물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곰팡이 핀 이불 위에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겨우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사진 속에서 수줍게 웃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서연이었습니다. 지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꺾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그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가느다란 맥박만이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천천히 옆으로 움직여 지훈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초점이 맞아가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안 돼요.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뼈만 남은 팔로 이불을 밀치고 벽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팔꿈치가 꺾이고 다시 쓰러졌다가 이를 악물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마른 2 팔을 벌려 아이를 감싸는 모습이 날개를 펼쳐 새끼를 지키는 새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만 겨우 쉬던 사람이 이 순간만큼은 온 힘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여길 왜 왔어요? 서연이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면 안 돼요, 지훈 씨. 당신 형이 알면 우리 이번엔 진짜 끝이에요. 지훈의 숨이 또 한 번 멎었습니다. 형? 당신 형이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 아이를 숨기려 안간힘을 쓰는 앙상한 팔, 그리고 제발 나가달라고 말하는 떨리는 입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형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준비해.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지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기댔습니다. 서연과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붙어 아이를 감싸 안은 채 지훈을 경계하는 서연의 눈빛. 그 눈빛 속에 5년이라는 시간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데도 안 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가달라고 말하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윤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이 차갑고 축축한 지하방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2분이 걸렸습니다. 지우는 그 12분 동안 단 한 발자국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벽에 등을 기댄 채 서윤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지훈을 향한 경계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형한테 절대로 연락하면 안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의 무게는 낮은 지하 천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나서야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창고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거예요. 저와 아이를 없애려고. 서연은 5년 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면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창고 인근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들렀다가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주차장에 막 내려서는데 지하 창고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였습니다. 창고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출입문을 향해 달렸지만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라는 것을. 가까스로 환기구를 통해 기어 나왔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셔 의식이 아찔했지만 살아야 했기에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빠져나온 순간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차 안에서 내린 남자. 서연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지혁, 지훈의 형이었어요. 지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남자는 불길을 바라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했어. 안에 있어.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해. 서연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뱃속에 있었으니까요. 지훈 씨한테 연락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연락하고 싶었는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분명히 봤어요. 형님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걸. 형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 회사 경호팀이라는 것도. 그 말은 곧 지훈의 곁이 이미 형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락하면 바로 잡힌다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을 했어요.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은 순간 더 확신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그러려면 우리가 죽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형의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형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챙겨준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5년이 전부 형이 짜놓은 각본 위에서 노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 너머로 5년 전 형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 내가 다 확인했어.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무게로 귀에 꽂혔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관리였습니다. 지훈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형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5년 동안 철저하게 설계된 감시이자 통제였습니다. 지훈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여기 찾아온 거 형님이 알면 안 돼요. 벌써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훈 씨 폰이 추적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훈은 즉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위치 공유 앱 하나가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설치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일단 앱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형이 알고 있다는 사실도 오히려 지금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이번엔 내가 꼭 지킬 거야. 서윤이 엄마의 손을 꼭 쥔 채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 속에 5년치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과 서윤은 그날 밤 병원 응급 처치를 마친 직후 새벽 2시에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민간 구급차로 위장한 차량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지훈이 3년 전 개인 자금으로 조용히 마련해둔 서울 외곽의 작은 안가였습니다. 등기부에는 페이퍼 컴퍼니 이름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장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지훈과 20년을 함께한 비서 강민철 단 둘뿐이었습니다. 형의 사람들이 반지하 방에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6시간 뒤였습니다. 녹슨 철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곰팡이 핀 이불과 빈 냄비 몇 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한지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늦었네. 동생이 먼저 움직인 거야. 찾아. 반드시. 전화를 끄는 지혁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완벽하게 정리됐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살아있었습니다. 지혁의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동생이 어디에 숨겨놓든 결국 찾아낼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한편 지훈이 마련한 집에 도착한 서연은 깨끗한 침대에 누워서도 한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이불의 감촉, 낯선 온기. 5년 동안 지하 단칸방에 익숙해진 몸이 깨끗하고 따뜻한 것들 앞에서 오히려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꿈이고 눈을 뜨면 다시 그 지하방으로 돌아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서유는 엄마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든 두 사람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서연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서윤의 잔잔한 숨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소파 팔걸이를 꽉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숨소리들이 영영 멈출 뻔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새벽이 오자 지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형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지혁은 수십 년간 돈으로 사람을 사고 위협으로 입을 막고 필요하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려면 빈틈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우는 비서 강민철을 불렀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5년 전 창고 화재 현장에 형 쪽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 전부 찾아. 단 한 줄의 서류도 빠뜨리지 마.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지훈이 가장 먼저 추적한 것은 5년 전 화재 당일 밤 현장에서 형의 지시를 직접 수행한 신복 오기택의 행방이었습니다. 화재 직후 거액을 받고 잠적했다는 정보가 지훈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추적에 2주가 걸렸습니다. 추적팀이 전국의 숙박업소와 허름한 도박장을 샅샅이 뒤진 끝에 오기택은 인천 외곽의 낡은 고시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5년 전 받은 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빚에 쫓기며 전전하는 신세였습니다. 지우는 직접 그를 마주했습니다. 탁자 위에 소형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오기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 턱 끝에 맺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이 열렸습니다. 지역 부회장님 지시였습니다. 한마디 시작하자 뒷이야기까지 술술 얘기했습니다. 창고에 미리 들어가 출입문 잠금 장치를 조작했다는 것. 기름을 뿌려놓은 뒤 신호를 기다렸다는 것. 화재 이후 서연이 탈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지역이 이미 사망 처리를 지시한 상태였다는 것. 지우는 녹음기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며 들었습니다. 오기택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우는 강민철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5년 전 태경로지스 회계 장부 원본, 혁명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 전부 확보해. 이틀 뒤 강민철이 돌아왔습니다. 서류 묶음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5년치입니다. 지우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혁명의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을 경유해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이 장부 위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을 합산하자 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지우는 탁자 위에 모아둔 증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기택의 자백 녹취, 위조된 사망 확인서 사본, 5년치 비자금 장부. 이것들은 형의 삶을 끝장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형도 지금쯤 움직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여전히 실행 중인 위치 추적 앱의 파란 점이 자신의 위치를 형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형이 보고 있는 것을 지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지역의 신복이 지훈의 안가 위치를 알아낸 것은 지훈이 서연과 서윤을 옮긴 지 나흘 뒤였습니다. 지훈이 3년 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구입해둔 부동산 목록을 뒤진 끝에 서울 외곽산 자락에 단독주택 한 채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신복은 안가 주변에 사람을 풀어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지역은 보고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 눈에는 인간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었네. 목소리에는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5년 전 끝냈어야 할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짜증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이 해. 밤에 불질러. 안에 있는 것들이랑 같이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 신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곁에서 20년을 살아남은 신복은 거역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3명이 안가 뒷산 쪽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명이 안가 외벽을 따라 돌며 출입문과 창문 틀에 특수 접착제를 발랐습니다. 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도록 봉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다른 2명은 안가 외벽과 마당 가장자리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에 퍼졌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사내 중 하나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라이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불길이 마당을 가로질러 안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외벽에 불이 옮겨 붙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불길이 지붕을 타고 올라가며 주황빛이 산자락 전체를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사내들은 뒷산으로 빠져나가 미리 대기해둔 검은 벤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안가는 이미 거대한 불기둥을 하늘로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벤에서 50m쯤 떨어진 산길 갈림길에 또 한 대의 차가 불을 끈 채 서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차 유리창에 반사되어 안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불길을 응시하고 있는 얼굴. 한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고화질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렌즈는 처음부터 안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휘발유를 뿌리는 장면부터 문을 봉쇄하는 장면, 라이터가 던져지는 장면까지 단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고 녹화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이미 2시간 전에 모든 것을 끝내놓은 뒤였습니다. 안가에 심어둔 도청 장치를 통해 형의 신복이 안가 위치를 파악했다는 것을 지훈은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형이 다음에 어떤 수를 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형의 유일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지훈은 즉시 서연과 서윤을 안가에서 빼냈습니다. 경호팀 차량에 태워 전혀 다른 위치의 2번째 안가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어버린 안가 침대에 마네킹 2구를 이불 속에 눕혀두었습니다. 내부 곳곳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마네킹이 타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히도록 각도를 잡았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지훈은 카메라의 녹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불기둥이 치솟는 안가의 모습이 마지막 장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이 아내와 딸을 산채로 태워 죽이려 한 증거였습니다. 지훈은 카메라를 조수석에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 속 불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지혁은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켰습니다. 서울 외곽산자락 단독주택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였습니다. 건물이 전소되었고 내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추정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역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리모컨을 소파 위에 툭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끝났네. 형은 장식장에서 양주 한 병을 꺼내 따랐습니다. 잔에 거품이 이는 것을 바라보며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5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이제야 마무리했다는 안도감이 지역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 시각 지훈은 2번째 안가에서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수액을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슬쩍 들여다보니 집 한 채와 사람 셋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걸 아이에게 들킬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거실 탁자 위에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오기택의 자백 녹취, 5년치 비자금 장부, 위조된 사망 확인서 사본, 그리고 어젯밤 안가에 불을 지르는 형 측 경호원들을 담은 고화질 영상. 탁자 위에 놓인 것들은 형의 삶을 끝장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지훈은 그것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형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형, 오늘 저녁에 뵙고 싶습니다. 단둘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와라. 지훈은 전화를 끊으며 탁자 위의 증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기 전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인지, 그것만이 지훈이 밤새 고민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형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는 한지혁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와 비서들은 모두 내보낸 뒤였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다 알고 있어요. 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창고에 직접 사람을 보낸 것, 서연이 탈출한 걸 알고도 사망 처리를 지시한 것, 그리고 어젯밤 안가에 불을 지른 것, 전부 다요.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녹취 영상,
장부, 전부요.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형, 한 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스스로 자수하세요. 서연이와 서윤이한테 직접 용서를 구하고 경찰서에 가세요. 제가 변호인단 붙여드릴게요.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지혁은 그 말을 듣는 내내 아무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커지더니 어깨를 들썩이는 비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자수? 지혁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회사를 키운 게 누군지 알아? 주주들 설득하고 거래처 뛰어다니고 피 말리는 협상을 버텨낸 게 누구냐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번 하고 나서 주주들이 다 너 편이 됐어. 차기 대표는 지훈이라고.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말을 끝까지 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빨리 치고 올라올 수 있었겠어? 걸림돌을 치운 거야. 그게 다야. 100번을 다시 돌려도 나는 똑같이 했을 거다. 지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으로 오므라들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밀었는데 형은 그 손을 걷어차고 오히려 독을 뿜었습니다. 후회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형. 기회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니 더 드릴 것이 없네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지혁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야, 한지훈. 동생이 형한테 이럴 수 있어? 이 회사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이사회에서 봬요, 형. 문이 닫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태경로지스 본사 39층 대회의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지혁이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온 자리였습니다. 동생의 경영권을 빼앗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지혁은 상석에 앉아 이사들을 한 명씩 둘러보았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한지훈 부회장은 수년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최근 들어 신원불명의 여성과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등 경영자로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검은 넥타이. 표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뒤로 경호원 4명과 변호사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혁의 눈이 동생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단상 아래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혁의 시선이 리모컨에 머물렀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발언 대신 주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상 뒤 초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이 해. 밤에 불질러. 안에 있는 것들이랑 같이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 한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취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동시에 화면에는 한밤중에 안가 외벽에 휘발유를 붓는 검은 옷의 사내들, 문을 봉쇄하는 장면, 라이터가 던져지며 순식간에 치솟는 불기둥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들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주주 대표들 사이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건 다 조작이야. 동생이 나를 몰아내려고 조작해서 만든 거야. 당장 꺼. 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오기택이었습니다. 지역 부회장님 지시였습니다. 창고에 미리 들어가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기름을 뿌려두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한 지역 부회장명의 페이퍼 컴퍼니 셋곳을 경유한 비자금 세탁 내역입니다. 5년간의 거래 기록이며 총액은 500억 원을 넘습니다. 동일한 자료는 이미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에 또 한 번 탄식 섞인 한숨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이 매수해둔 이사들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회의실 뒷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른 몸이었지만 눈만은 또렷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잡고 걸어오는 아이. 5살 서윤이었습니다. 아이는 회의실 안의 수십 명 어른들에게 겁먹지 않고 엄마의 휠체어 옆을 지키며 걸었습니다. 이서연과 한서윤이었습니다. 화상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지역이 불태워 죽이려 했던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지역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유령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야. 다 불타 죽었는데. 지역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마이크가 그 말을 고스란히 잡아 회의실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다 불타 죽었다. 그 한마디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회의실의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범행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을 넘어선 혐오 가득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의 휠체어가 지훈 옆에 멈추었습니다. 지훈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이 올려다본 지훈의 얼굴에는 아까까지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잠깐이지만 부드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이 엄마 휠체어 바퀴 옆에 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단상 위에 주저앉은 지역에게 닿았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엄마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회의실 정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수사관 6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수사관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한지혁 씨, 방화 및 살인 미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 2명이 단상 위로 올라가 지역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조용해진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지역의 손목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 위에 군림하며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손목이었습니다. 경찰이 지역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지 못하는 지역을 수사관들이 양쪽에서 잡아 끌다시피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문까지 끌려간 지역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 뒤로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휠체어 옆에서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지역의 눈에 마지막 불꽃이 일었습니다. 지훈아, 찢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내 형이야. 형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절규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지훈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긴 몇 초였습니다. 지훈의 눈에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아무것도요. 전날 밤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받지 않았을 때 모든 감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서윤의 손을 꼭 쥔 채 반대쪽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형의 절규가 계속되었지만 지훈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훈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등 뒤 회의실 문 너머로 형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숨이었습니다. 가슴 안에 5년 동안 쌓여있던 무언가가 그 숨과 함께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 혼냈어요? 지우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5년 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응, 혼냈어. 복도 창으로 오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은 만석이었습니다. 방청석 뒤쪽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복도에까지 취재진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지혁은 방화 및 살인 미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며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렸습니다. 한지혁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본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회사 이사들을 내려다보던 남자가 지금은 회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부쩍 늘어 있었고 볼이 꺼져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지우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지훈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겼는데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판결 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고 그 소리가 형의 마지막 절규와 겹쳐졌습니다. 내가 내 형이야.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형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 뒷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붙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벽에서 등을 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비서들이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취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지훈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가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낮아지고 논밭이 펼쳐지고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흙 냄새와 풀 냄새가 섞인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지훈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아 작은 별장 마당에 차가 멈추었습니다. 서연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석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던 팔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핏기 하나 없던 볼에 연한 홍조가 돌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차가 마당에 들어서는 것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훈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놓치면 사라질까봐 눈을 뗄 수 없다는 듯이 지훈이 차 문을 닫고 서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훈이 가까워질수록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석 달이 아닌 5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지하 단칸방에서 아이를 안고 버티며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전화하지 못했던 시간, 남편이 자신을 잊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연락하면 아이가 위험해진다는 공포 사이에서 매일 밤 울었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저 한마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답 대신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서연의 작은 어깨가 지훈의 품 안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도 울었습니다. 여태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사진 속에서만 만지던 사람이 지금 품 안에 있었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라는 걸 지우는 이 순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아빠, 마당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서툴게 엮은 클로버 꽃팔찌를 들고 있었습니다. 엉성했지만 정성스럽게 줄기를 꼬아서 아이가 혼자서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윤이 지훈 앞에 멈춰서더니 팔을 쭉 뻗어 지훈의 손목에 클로버 팔찌를 채워주려 했지만 키가 닿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자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클로버 팔찌를 지훈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지훈은 그런 서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서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맑게 퍼졌습니다. 서연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아빠 손목에 채워준 클로버 팔찌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 팔찌 옆에는 5년 전 서연에게 선물했던 은팔찌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 곁에 있을게. 언제나. 5년 전 지훈이 새겨준 그 문장이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은 회장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낡은 사진이 놓여 있던 자리에 새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별장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웃고 있었고 서윤이 아빠 목에 매달려 까르르 웃고 있었고 지훈은 두 사람을 안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액자를 서랍이 아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액자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은 액자를 한번 바라보고 미소 지은 뒤 쌓여있는 결제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펜을 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5살 아이가 엄마를 살리려고 빗속을 혼자 달려 나온 그 용기, 5년을 기다려 온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다시 안던 그 순간이 여러분 마음에도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손에 쥔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발밑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 속 지훈과 서연이 그랬듯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자리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오늘도 따뜻한 하루가 이어지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